자,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만나도 반갑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생애 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을 봤더니 어제 했던 걸 또 할 것 같은 암울한 분위기가 싹 올지 않아요?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이제 끝을 내고 본 강의로 들어가려고 진행을 했고, 제가 프린트를 많이 줄였습니다. 나름. 작년 자료를 뭐 보실 수 있으면 알겠지만 했고, 또 관로로 직접 쓰라고 했던 것들을 빨갛게 해서 답을 다 줬어요. 너무 좋죠? 네. 아,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참고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생애 주기를 제일 처음에 성장과 발달부터 진행할 게 아니에요. 일단 제일 뒤쪽 부록 부분에 보면 영양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개요를 훑듯이 지나간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넘어갈 것이고,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면 영양학에서 2단원에 있는 영양 섭취 기준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거예요. 지금 3군데에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깊이 있는데 왜 이걸 생애 주기에다 넣느냐.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영양소가 어떻게 여기에 제정이 됐는지, 그 수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영양학에서 영양소를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왜 그 시기에 이렇게 정했을까를 보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생애 주기별로 공부할 때 훨씬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어쨌든 또 약간 이론에 가까운, 모든 게 이론이긴 하지만 막 공부를 해서 뭘 밝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밥 먹은 뒤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살살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걸 책상을 팡 치면 누군가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구나 싶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생애 주기는 해마다 나오지 않는 해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나오고, 주로 이제 제가 시험 출제위원이라면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급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맞춰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이 노인기가 나온 적도 있고, 임신수유기가 나온 적도 있고,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야지 될 장소와 상관없이 전부 다 알아라라는 거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출제를 하다 보면 이제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루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구석은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걸 시험 문제를 냈어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촘촘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2015년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물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해서 내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2020년 거를 하려면 15년, 틀림없이 2010년에서 15년으로 넘어올 적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한 걸 많이 언급을 했어요. 탄수화물을 왜 내렸나? 왜 지질의 그 비율을 올렸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갖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다시 2015에서 20으로 넘어갈 때는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꿨는지를 우리가 비교해야지 될 때가 아마 올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거가 달라졌구나를 알죠. 그게 이제 처음인 줄 알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121쪽부터 나갈 거고, 이거를 진행하면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이제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영양 섭취 기준의 개념이라고 되어져 있는 프린트물을 같이 두시고, 제가 어디를 같이 봅시다라고 하면 거기를 펴보시면 돼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찾는 것, 제가 자료를 많이 주다 보니 진행을 하다가 나는 이제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이 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막 나가면 막 찾고 있고, 그런 것들에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어제 했던 것들의 중복이라 이해가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체가 보건복지부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제 얘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연령과 체위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령은 어제 제가 칠판에 영양학대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연령대가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어디만 성인기만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몇 구간인가요? 13개. 1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3구간을 영양소별로 평균, 권장, 채소, 상한까지 하려고 그러면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특징별로 외우지 않고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제 했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옆에 보면 여러분들 0에서 5개월과 6에서 11개월은 어떤 기로 줍니까? 영아기. 그죠? 영아기죠. 그 다음에 1에서 2세, 3에서 5세는 유아기. 그 다음에 6에서 8, 9에서 11은 아동기. 그 다음 12에서부터 14, 15에서 18은 청소년기. 19, 29, 또 30, 49, 50에서 64, 이 전체 구간, 세 구간은 성인기. 그 다음에 65에서 74, 75 이상은 노인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것이 밑에 있으면 임신수유복을 별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먹어야 될 것들이 제시되는 것들이 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키가 0에서 5개월의 아이들은 60.3cm이고 체중이 6.2kg이고 BMI가 17.1인 아이에 해당이 되는 수치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 몸무게인가요? 이 개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두고 레인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19에서 29세 정도 아니면 30에서 49세 그 사이에 여자 같은 경우는 161.5에 cm에다 56.1kg예요. 그죠? 키는 나보다 큰데 몸무게는 나보다 정말.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갖다 쓰면 안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라든지 비타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평가를 했을 때 잘못됐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하려면 이게 이제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키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몸무게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체격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만들어낸 표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이제 정리된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영아기하고 유아기 같은 경우는 BMI도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아이들에게 표준으로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연령과 체위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된 건 어저께 열심히 우리가 봤었던 것들 중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그 개요가 위에 있어요. 맨 윗줄에서부터 세 줄은 그것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영양소 섭취 기준은 뭐냐? 건강한 개인과 집단이 건강 증진과 생활 습관에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권장하는 에너지 및 각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기준이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기준은 개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집단에서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제시한 기준이 바로 영양 섭취 기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목적은 아래쪽에 보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 전 단계는 영양 권장량이라는 말을 썼다 했어요. 62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올 때는. 그러다가 영양 섭취 기준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4가지로 바뀌었죠. 이때 예전에 영양 권장량은 부족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숫자라면 영양 섭취 기준은 부족과 과잉을 같이, 그러면 이 4가지 인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부족을 위한 기준이고 어떤 거는 과잉을 위한 기준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영양 섭취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3가지. 평균, 권장, 충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잉으로 인해서 위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기준은 상한 섭취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약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예를 들어 이게 나온다면 평균 필요량 해서 갈로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EAR을 써주지만 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비타민 A 이렇게 해갖고 표를 주고 할 적에는 거기다 EAR, RI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RI가 뭐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곳의 약자도 같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뭐 표를 본다거나 시험 칠 때 이해를 할 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기셔서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했던 이 섭취 기준은 이 4가지 인자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 근데 4가지 칸을 다 채우고 있는 영양소는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많이 채운 게 3개. 어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상한 섭취량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잘 꽉 차여져 있는 칸이에요. 가장 적게 차여져 있으면 어디가 들어가 있을까? 충분 들어간 것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그 영양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봤자 4개, 가장 없으면 하나, 충분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상호관계가 어떻게 둘이가 연결돼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죠?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권장은 계산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이 있는 데는 반드시 권장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거기 이제 계산에 대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실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잉의 섭취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상한 섭취량을 제정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평균과 권장을 제정할 수 없는 영양소라면 우리가 충분을 한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제정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역학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말을 해요.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먹었는 양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그 칸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하는데 이 역학조사는 주로 충분 섭취량을 제시할 적에 많이 제시가 되는 것이 단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와서 평균 필요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필요량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섭취 부족에 의한 것들 3가지 중에 하나죠.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이 숫자를 이 수치만큼을 자기가 먹었다면 부족할 확률이 50%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 나의 양이 평균 필요량만큼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영양소가 부족할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다. 그 다음에 집단의 경우에는 절반의 대상자에게 부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다. 이거는 어제 제가 이렇게 100명이 있으면 줄을 쫙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50번째에 해당되는 수치가 평균 필요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번부터 1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만족하죠. 1번은 그걸 먹었을 때 좀 많이 먹었을 수도 있지만 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균을 집단에다 넣을 때 이해할 때 50번에까지는 만족하는구나. 근데 51번부터 100번까지는 부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집단의 경우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평균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되도록 낮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말이 이제 막 꼬이긴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평가를 하거나 영양 섭취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 혹은 계획을 할 때 개인이 먹었는 걸 이제 가지고 왔어. 내가 영양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좀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평균만큼만 먹고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부족할 확률이 50%이니까 좀 더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마만큼 먹을까요? 그러면 권장 섭취량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영양사가 우리 집단, 예를 들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먹었는 걸 내가 가지고 왔는데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라고 가져왔어요. 가지고 오면 평균적으로 먹었는 섭취량이 있겠죠. 평균 먹었는 섭취량을 가지고 봤더니 그것이 평균 필요량 정도로 왔어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평가하기가 애매해.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걸 평가를 할 때는 그것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그것을 피드백해서 제시를 할 때는
그 평균 섭취량에 대한 걸로는 피드백하기가 힘들어요. 뭘로 해주느냐?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먹고 제가 우리 여기 기숙사가 있는데 영양사야. 그래서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올 때마다 고봉으로 2그릇씩 먹어. 어떤 사람은 한 2숟갈 퍼서 먹어요. 근데 평균을 냈더니 적정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보고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잘 먹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퍼센트냐, 상한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봤더니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10%야. 과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한 5%예요. 그러면 내가 영양사라면 어떻게 계획을 짜면 될까? 평균 먹는 섭취량을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죠. 그거는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안 먹는 사람이 늘어나도 그 수치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더하기를 해서 나누기로 머리수를 하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같이 먹는 섭취량의 평균값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이고 상한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5%라고 하면 나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다 잘해서 다음번에는 어디보다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을 내가 5%까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